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경로당에서 윷놀이판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바둑을 두던 강 영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게 소리쳤을 때 제 평온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도망쳐, 복자야. 돈을 뿌리고 사라진 그의 경고는 미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제 방 선반 위 낡은 탁상시계 속에서 녹음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게 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73세 제가 경로당 수사대를 꾸려 거대한 사기 조직과 맞서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 73이 된 윤복자라고 합니다. 나이 들고 적적하다 보니 매일 경로당에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윷놀이를 하며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이제 좀 놀면서 편안히 즐길 만한가 싶을 찰나에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겨 없어질 뻔한 사건이 터졌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밖에 있는 도둑이 아니라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절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의 기억이지만 이제는 모두 꺼내서 툴툴 털어버리고 싶은 윤복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창문으로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윤복자는 동네 친구들과 윷놀이판에 둘러앉아 있었죠. 순자 언니가 걸걸한 목소리로 육 가락을 쥐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촉이 아주 좋아. 내가 다 쓸어 담는 날이라니까. 순자 언니가 손에 쥔 육 가락을 탁탁 소리나게 내리치며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윤복자는 제 육 가락을 슬쩍 들여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이구 언니. 그 소리 40년은 들은 것 같네. 그러고 맨날 나한테 돈 잃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로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바둑알 놓는 소리도 기침 소리도 딱 멈춘 것처럼 옆 테이블에서 바둑을 두던 강 영감님이 의자가 넘어가도록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어요. 윤복자, 어서 여길 빠져나가. 빨리 도망치라고. 다음은 당신 차례야. 강 영감님은 뜬금없이 윤복자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더니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몇 장을 허공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돈다발이 힘없이 흩날리며 경로당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어요. 강 영감님은 혼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 쪽으로 사력을 다해 뛰어나갔습니다. 저 양반이 오늘 왜 저런데? 노망이라도 났나? 순자 언니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윤복자 역시 어안이 벙벙해서 강 영감님이 뛰쳐나간 문 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강 영감님의 며느리 혜진이었어요. 아버님, 우리 아버님 어디 계세요? 혜진이가 땀으로 젖은 얼굴로 경로당 안을 휙휙 둘러보았습니다. 윤복자가 얼떨결에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금 저쪽으로 뛰쳐나가셨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가 스치듯 지나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이제 말 좀 들으시라니까요. 윷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혜진이가 강 영감님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강 영감님은 땅에 발을 받고 버티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난 절대 안 가. 요양원 같은 데는 죽어도 안 간다고. 아버님,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대요? 시설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고.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때였습니다. 경로당 안에서 누군가 창문을 반쯤 열고 소리쳤어요. 이보시오. 그래도 이건 좀. 목소리가 골목까지 날아갔지만 말 끝을 흐렸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 팔을 살며시 잡아당겼어요. 가만 있어요. 남의 집 일이잖아. 경로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나서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거의 강 영감님의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기어코 끌어갔습니다. 강 영감님은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결국 힘에 부쳐 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밀어 넣어졌어요. 차가 웅웅 시동을 걸고 떠나기 직전 강 영감님이 창문 너머로 윤복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와 각자 자리에 앉았지만 윷놀이판은 이미 깨진 뒤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5,000원짜리 몇 장을 누군가 주워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꼬깃꼬깃한 지폐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주 무서워. 어떻게 시아버지를 저렇게 물건 취급하듯 끌고 가? 순자 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요양원이 아주 나쁜 곳은 아니잖아. 자식들한테 짐 되느니 그게 나을 수도 있지.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짐이라니. 짐은 무슨 짐이야? 사람이 짐이 돼? 순자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 영감이 여기서 40년을 살았어. 바둑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여기가 그 양반 세상인데 그걸 빼앗는 거잖아. 경로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윤복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야. 강 영감님의 그 한마디와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도저히 윷놀이를 더할 기분이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열면서 강 영감님이 외쳤던 그 말이 또 머릿속을 때렸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야. 설마 그럴 리가. 윤복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미란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어머님, 이제 오세요? 식사 차려놨으니까 어서 드세요. 미란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한 털도 없었어요. 윤복자는 힘없이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에 놓인 밥그릇을 보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렸어요.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누런식은 밥 한 덩이. 반찬이라고는 시장에서 파는 깍두기에서 잘라낸 시퍼런 끄트머리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주 태준이가 깔깔대는 소리, 미란이가 이것도 먹어봐, 맛있지? 하는 소리. 구수한 순두부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갓 지은 따끈한 밥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윤복자는 앞에 놓인 누런 식은 밥과 시퍼런 깍두기 끄트머리를 번갈아 내려다봤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사는데 이게 사람 대접이냐?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식어 빠진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서러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경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밥 먹네. 경호가 밥상을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윤복자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먹는다. 이게 내 저녁이다. 경호는 시선을 애써 피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윤복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호야, 너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경호는 끝까지 눈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서는 찰나였어요. 경호가 반쯤 발을 뗐다가 멈칫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는 것이 보였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끝내 삼키고 발을 옮겼습니다. 윤복자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 아이도 할 말이 있는 거구나. 하지만 못하는 거구나. 바로 그 순간 안방에서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들어오고. 금방 갈게. 경호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복자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딱딱한 식은 밥을 씹었어요. 밥인지 돌멩이인지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확 덮쳤어요. 미란이가 보일러를 꺼버린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어머님 방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 전체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미란이가 며칠 전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뭐라고 하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자는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불 위에 한 겹 더 덮고 머리끝까지 뒤집었지만 발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지고 무릎마디가 쑤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추위에 떨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삐걱하고 살며시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잠시 후 보일러를 켜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경호였습니다. 경호는 잠시 침대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불 끝자락을 살며시 끌어올려주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윤복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아직 내 편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아주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란이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 방 보일러 누가 켰어요? 어머님이 켜셨어요? 추워서 내가 좀 켰다. 왜?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미란이가 성난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보일러를 다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쿵쾅쾅거리며 거실로 나가더니 경호에게 악을 썼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켰지? 솔직히 말해. 내가 뭐라 그랬어? 어머님 방은 절대 켜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경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놈의 엄마. 우리 살림 거덜나는 건 생각 안 해? 이 관리비가 다 어디서 나오는데?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저렇게 모진 소리를 듣는 게 심장을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경호가 편해지려나.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저 소리가 안 나려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스스로가 무서웠어요. 윤복자는 이불 속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베이는 순간이 있죠. 그것도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식구에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을지 잠시 함께 느껴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미란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윤복자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병원 약 드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아니,
갑자기 왜? 아, 그냥요. 나이 드시면 이것저것 드시는 게 많잖아요. 건강이 걱정돼서요. 미란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고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나치기엔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지만 윤복자는 그냥 넘겼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미란이가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란이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미란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태준이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슬슬 자기 공부방이 필요할 나이인데 이 방 어머님이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어머, 지금 이 방을 나더러 비우라고?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미란이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어요. 네. 어머님은 저기 다용도실 옆 작은 방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혼자 지내시는데 이렇게 넓은 방은 필요 없으시죠? 여기가 어떤 방인데? 내가 이 집 들어와서 30년 넘게 쓰던 방이야. 내 살림살이가 다 여기에 있는데 이걸 다 어쩌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미란이가 보란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여쭐게요. 어머님 짐이 중요하세요? 손주 미래가 중요하세요? 태준이가 친구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너네 집은 할머니 짐 때문에 좁다고. 그게 손주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미란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윤복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보자기를 풀어 짐을 하나씩 꺼내놓던 그날. 어린 경호가 새 방이 신기하다고 방방 뛰다가 지쳐서 품에 안겨 잠든 날도 이 벽지 곳곳에 내 인생이 묻어 있는데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 방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날 이후로 미란의 행동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던 미란이가 매일 아침마다 뜨끈한 쌍화차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한 잔 드세요. 그래야 기력도 찾으시고 건강하시죠. 미란이가 생전 안 하던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빛깔의 찬물에서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올랐죠. 처음 며칠은 그래도 며느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씁쓸한 맛이 확 퍼졌어요. 미라는 그 쓴 차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실 때까지 뚫어지게 지켜보고 서 있다가 빈 찻잔을 휙 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차만 마시고 나면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눈앞이 물결치듯 흔들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무거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어디 아픈 건가?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차를 마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자꾸만 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오전 10시쯤 차를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3시가 아니겠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뒤늦게 경로당에 나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순자 언니가 육가락을 능숙하게 굴리며 물었습니다. 복자야, 너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어디 아픈 사람 같아? 아니야, 언니. 그냥 요즘 따라 자꾸 피곤하고 잠만 오네.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다.
너답지 않게 요즘 왜 자꾸 꾸벅 조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미란이가 매일 아침 쌍화차를 타주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윤복자의 말에 순자 언니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 쌍화차? 야, 윤복자. 너 며느리가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돼. 왜? 몸에 좋은 약재 넣고 달인 거라는데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묻자 순자 언니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바싹 낮췄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사람 장사만 한 사람이야. 눈 딱 감고도 알아. 너네 며느리 딱 봐도 상이 안 좋아. 눈빛이 이상하다고. 꼭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사람 눈빛이야. 살모사가 또아리 튼 눈빛. 순자 언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애써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에이, 언니도 참. 우리 미란이가 나한테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사람 해칠 애는 아니야. 복자야, 내가 괜히 훈수 두는 게 아니야.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야. 사람을. 순자 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괜히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순자 언니가 윤복자를 보자마자 구석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복자야, 오늘 좀 일찍 와서 다행이다. 할 이야기가 있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너네 며느리 말이다. 순자 언니가 누가 들을까봐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목소리를 바싹 낮췄어요. 어제 내가 시장 보고 오는 길에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 안에 너네 미란이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웬 남자랑 머리 맞대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부동산? 부동산에는 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혹시 너네 집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니.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할걸? 버럭 소리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몰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떼봐. 꼭 확인해 보라고. 순자 언니의 그 말이 밤새도록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자는 등기소문 여는 시간에 맞춰 일찍 집을 나섰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저기 등기부등본 한 통만 떼주세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더니 서류 한 장을 출력해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윤복자. 다행히 아직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쉬지 않았어요. 그럼 미라는 대체 왜 부동산에 갔던 걸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미란이가 현관에서 화장을 고치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친구 좀 만나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미란이가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윤복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쪽을 곁눈질했어요. 미란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홀린 듯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쿵쿵 울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도둑질인데. 입으로는 중얼거렸지만 발은 이미 안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곧장 옷장문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들춰봤지만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도 모조리 열어봤지만 값비싼 화장품과 번쩍이는 액세서리뿐이었죠. 혹시나 싶어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작은 서류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열쇠가 꽂힌 채 돌려놓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란이가 서두르다 그냥 둔 모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어요. 찰칵!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어야 할지, 그냥 덮어야 할지. 한 세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윤복자는 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눈에 진단서라는 세 글자가 박혔습니다. 환자, 윤복자, 이름 석자가 거기 박혀 있었어요. 심각한 수준의 혈관성 치매로 최종 진단됨. 치매라고? 내가 정상적인 살이 분별이 불가능하며 재산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서울대명병원이었고요. 윤복자는 태어나서 그런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시급함.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나는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데. 그 뒤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집을 팔아치우겠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매도인 이름칸에는 버젓이 윤복자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미란이가 윤복자를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팔아먹으려고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밀어 넣으려는데 손이 워낙 떨려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한 끝에 겨우 덮었습니다. 방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탁 풀려서 문틀을 잡고 버텨야 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누구한테 말하지? 경우한테? 아니야, 경우한테는 안 돼. 거실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미란이가 그 쌍화차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으시네. 어서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미란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웃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찻잔을 받는 순간 이 안에 약이 들어있다는 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속내를 감추고 일부러 웃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얼굴을 훑는 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지만 마시는 척 입술만 살짝 댔어요. 미란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낼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화분에 차를 쪼르르 부어버렸어요. 밤이 깊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쌍화차를 마시지 않았더니 정신이 오히려 열려는 젊어진 것처럼 또렷했죠.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안방에서 경호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때 거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네, 그럼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윗선에도 보고 드렸고요. 아무 걱정 마세요. 윗선, 윗선이라니. 대체 누구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어머니 상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매일 약을 먹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완전히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라니. 그 쌍화차에 약을 탔다는 말이 틀림없어. 집은 언제든지 비울 수 있어요. 다음 주쯤이면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이가 승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라는 수면제 같은 약을 먹여 윤복자를 잠에 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아서 꼼짝없이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팔아 그 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혼자 꾸민 짓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이 모든 걸 조종하는 누군가가 또 있었습니다. 강 영감님의 겁에 질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윤복자, 다음은 당신 차례야. 이제야 그 말이 뼛속까지 이해됐습니다. 강 영감님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황에 내 아들 경호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미는데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걸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동이 틀 때까지 천장만 노려봤어요. 이대로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동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일단 경로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로당을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얼굴은 말이 아니었죠.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침 정기 방문날이라 와 계셨던 사회복지사 이수연 선생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 복자 할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밤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수연 선생이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복자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시지 않아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이수연 선생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가요, 매일 아침마다 차를 타줘요. 그런데 그걸 마시면 말하다가 목이 메어왔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이수연 선생이 손을 쓸어주었어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마시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밤에 몰래 어디다 전화해서 곧 집을 비울 수 있다고. 이수연 선생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 며느리 몰래 찍어둔 진단서 사진을 이수연 선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할머니? 이수연 선생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예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나뭇잎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이수연 선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건요. 이수연 선생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인. 재산까지 노리고 있으니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힘없이 말하자 이수연 선생이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쌍화차에 어떤 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며느님이 통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녹음해야만 해요. 이수연 선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이수연 선생의 말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미란이가 그 시커먼 쌍화차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오늘도 이거 드시고 밤에 푹 주무셔야죠. 미란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찻잔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속내를 감추고 일부러 웃으며 찻잔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잠이라도 편히 자는구나. 고맙다. 미란이가 거실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습니다. 지금이다.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며칠 전 혹시 몰라 약국에서 미리 사다 둔 빈 유리병이었습니다. 손이 워낙 떨려서 찬물이 병 입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발, 제발 흘리지 마. 속으로 빌면서 조심스럽게 쌍화차를 유리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미란이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오지 않았어요. 뚜껑을 꽉 닫고 품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우 엄마. 돌아보니 강 영감님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보는 강 영감님은 몰라보게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두 볼이 홀쭉하게 꺼지고 눈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깜짝 놀라 묻자 강 영감님이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 못해. 일단 경로당 안으로 갑시다. 경로당에 도착하자마자 강 영감님은 가장 구석진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경우 엄마, 그날 말이야. 강 영감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경로당에서 미친 놈처럼 뛰쳐나간 날. 다행히 요양원까지는 끌려가지 않았어. 그런데 난 그날 이후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겠다 싶었어. 강 영감님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며느리 뒤를 밟았어. 네, 뭐라고요? 기겁하며 묻자 강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싶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어. 한 번은 미란이가 현관에서 나오는 바람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식은 땀을 뻘뻘 흘렸다고. 그녀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야 했으니까. 강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똑똑히 봤어. 자네 며느리랑 우리 며느리 그 두 년이 한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히덕거리는 걸 말이야.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 영감님이 쉬이하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서류 뭉치를 주고받더라고.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야. 강 영감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 창밖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미란과 혜진이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같은 늙은이들 등쳐먹으려고 작당을 한 거야. 강 영감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감님, 세상에. 혹시라도 저것들한테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괜찮아. 난 이미 모든 걸 각오했으니까. 강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흥신소 직원 명함이야. 아무래도 우리 늙은이들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수소문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고. 강 영감님이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윤복자는 그 명함을 부서져라 꽉 쥐었어요. 영감님, 우리 이대로 순순히 당할 수는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야지. 강 영감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순자 언니가 경로당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둘이 여기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속닥거리고 있는 거야? 순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저런 천하에 못 쓸 것들. 순자 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네. 완전히 사기꾼 조직이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맞아.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해. 우리 경로당 수사대라도 만들자고. 강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 수사대요? 순자 언니가 어깨를 탁 쳤어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증거를 모으고 저 못된 것들 아주 혼주를 내주는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강 영감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계속 저것들 뒤를 밟을게.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겠어. 그럼 나는 시장 바닥을 한번 뒤져볼게. 미란이가 만났다는 그 부동산 중개인 말이잖아.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속속들이 알아봐야겠어.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매일 며느리 코앞에 있잖아요. 안에서 증거를 잡는 건 저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 쌍화차 샘플을 이수연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해요. 품속에서 유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순자 언니와 강 영감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핵심이야, 윤복자.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경로당 수사대 출범이다. 순자 언니가 불끈 쥔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 굵은 여자야. 정보 수집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은퇴했어도 공무원 40년이야. 기록과 감시는 내가 맡겠소. 강 영감님이 노트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셋이 주먹을 맞댔습니다. 파이팅!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렸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70이 넘은 나이에 수사대를 꾸리다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 세 사람의 등 뒤에서 우리도 함께 응원해 봅시다. 경로당 수사대를 결성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밤새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유리병을 꺼내 이수연 선생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거예요. 어젯밤에 며느리가 준 차를 받아냈어요. 할머니,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정식으로 맡겨볼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놀라 묻자 이수연 선생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그곳에 계셔서 어떻게든 부탁드려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알아내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경로당에 나갔어요. 그날도 바둑을 두고 있는데
순자 언니가 시장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자야, 내가 알아냈어. 그놈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냈다고. 순자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뭘 알아냈는데요, 언니? 너네 며느리 미란이가 만났다는 그 부동산 중개인 놈 말이야. 순자 언니가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바싹 낮췄습니다. 이름은 류성민. 말쑥하게 양복 입고 다니면서 복덕방 사장 행세를 하는데 진짜 중개사 자격증은 없대. 주로 힘없는 노인들 집을 헐값에 넘기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더라고. 시장 김씨네 할머니도 그놈한테 당해서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어. 순자 언니가 분이 안 풀리는지 주먹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놈은 생긴 것부터가 사기꾼 관상이라고. 그럼 미란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이랑.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뭐해? 둘이 짜고 치는 윷놀이지. 강 영감님도 며칠 내내 발바닥이 닳도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온 강 영감님은 두툼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였어요. 경우 엄마, 이것 좀 봐. 강 영감님이 펼친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여강 만남의 광장 카페. 3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또 같은 장소. 강 영감님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글씨를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만나. 약속 시간도 항상 똑같아. 영감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감탄하며 말하자 강 영감님이 핸드폰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도 더 찍었지. 이것 좀 보시오. 핸드폰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란과 혜진이가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모습, 심지어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허허,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몸에 밴 거라고는 이런 꼼꼼함밖에 없어서 말이죠. 강 영감님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저것들을 올가맬 증거가 많이 모였어요. 강 영감님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수연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드디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수연 선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 다량의 향정신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사 말로는 절대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이래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로 미란이가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제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서자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끝이야. 경우한테도 미란한테도. 우리 가족이 남 앞에 다 까발려지는 거야. 이수연 선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선생님, 솔직히 무서워요. 그래도 안 하면 제가 끝나는 거잖아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회색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어르신 학대 관련해서 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수연 선생이 접수대에 앉은 경찰관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경찰관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한 형사가 바라봤어요. 이름표에는 박준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박준석 형사가 귀찮다는 듯 무심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수연 선생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께서 며느리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박준석 형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대놓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가족 문제는 경찰서보다 동사무소 복지과에 가시는 게 빨라요. 저희가 나설 일이 아닐 수도 있어서요. 이수연 선생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형사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회복지사 경력 12회입니다. 가족 문제랑 범죄 구별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박준석 형사가 이수연 선생의 눈빛에 잠깐 주춤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이수연 선생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 박준석 형사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며느리가 할머니께 드린 차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됐어요. 박준석 형사가 그제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건 위조된 치매 진단서고요. 할머니는 이 병원에 가신 적도 없으십니다. 며느리가 할머니께 성년후견인을 붙여서 재산관리 권한을 빼앗으려고 전부 조작한 겁니다. 이건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노인 학대 정황 보고서입니다. 이수연 선생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서류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석 형사가 바라봤습니다. 윤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쌍화차라면서 시커먼 물을 타줬어요. 그것만 마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잠만 잤죠.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벌써 한 달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밤마다 누구랑 몰래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윗선에 보고를 했다느니 곧 집을 비울 수 있다느니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박준석 형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윗선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혼자 꾸민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으로 돌아오자 순자 언니와 강 영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복자야? 경찰서는 뭐래? 순자 언니가 보자마자 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일단 신고는 했어. 형사님이 조사해 주신대. 말하자 순자 언니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복자. 바로 그때 경로당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송 영감님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복자 씨, 다 만들었소이다. 송 영감님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뭘 만드셨다는 말씀이세요? 순자 씨한테 부탁받은 거 말이요. 위장 녹음기. 송 영감님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탁상시계 한 대가 들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녹음기라고요? 의아한 얼굴로 묻자 송 영감님이 으쓱했습니다. 허허, 겉은 그냥 고물 탁상시계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내가 평생 전자제품 공장에서 회로 만졌으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먹기지. 이 안에 최신 녹음 장치를 넣었어. 송 영감님이 탁상시계 뒷부분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영감님, 왜 이 일에 나서 주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 늙은이야.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 송 영감님이 멋쩍은 듯 코를 훔쳤어요. 이걸 윤복자 씨 방에 슬쩍 놓아두면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아주 깨끗하게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작은 버튼만 살짝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 불빛 하나 안 나오니까 절대 들킬 염려 없다. 송 영감님이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맙고 감동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 영감님이 만들어준 녹음기를 방 선반 구석에 놓았어요. 오래된 책들 사이에 두니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거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네, 실장님. 다음 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미란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네. 윗선에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라고요. 참, 돈은 약속대로 반반씩 나누는 거 맞죠? 제가 이번 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만큼은 제대로 받아야죠.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지난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성공했다고? 그렇다면 미라는 상습적으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여왔다는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목요일에 만나서 하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영감님들, 제가 녹음했어요. 며느리 목소리를 똑똑히 녹음했다고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경로당에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녹음 파일을 틀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런 천하에 못 쓸 것. 지난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잖아. 순자 언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당장 경찰에 갖다 줘야 해. 강 영감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이수연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가 녹음에 성공했어요. 정말요, 할머니? 세상에,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수연 선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경로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내민 핸드폰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이수연 선생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세상에, 할머니. 이건 저 며느님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같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이수연 선생이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박준석 형사님께 이 녹음 파일을 전달하겠습니다. 며느님이 녹음해서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죠? 이제 곧 놈들이 움직일 겁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한시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조심하고 있을게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수연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방금 박준석 형사님과 통화했어요. 며느님이 움직이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십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할머니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만약 며느님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제게 연락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미란이가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윤복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냐? 오늘 병원에 상담 예약해놨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야죠. 미란이가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악마의 미소처럼 섬뜩하게만 보였죠. 병원? 나는 아픈 데 하나 없는데 무슨 병원이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가 다짜고짜 팔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님,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싫다. 나는 안 간다.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미란이가 악착같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제가 다 어머님 걱정돼서 이러는 거잖아요. 어서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차? 무슨 차 말이냐? 되묻자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 차요. 어서 준비하세요. 늦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등 뒤로 몰래 이수연 선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지금 며느리가 저를 어디론가 강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현관으로 나가자 미란이가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가시죠? 미란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골목 앞에 시커먼 창문이 달린 하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 옆에는 검은 옷의 사내 두 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란이가 등을 거칠게 떠밀었어요. 아, 병원 직원들이에요. 어서 가세요, 어머님. 싫어. 싫다. 나는 저 차 절대 안 탄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미란이가 팔을 부서져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발 말 좀 들으시라고요. 사내 하나가 한 발 더 다가서며 으르렁거렸어요. 할머니, 좋은 말할 때 조용히 타시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발을 땅에 박고 버텼습니다. 싫다. 나는 안 간다. 손대지 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두 대가 순식간에 골목 양쪽을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여러 사람이 쏟아져 내렸어요. 박준석 형사와 경찰들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박준석 형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경찰이 순식간에 사내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성큼성큼 미란 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이 김미란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미란이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박준석 형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저희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던 것뿐이라고요. 미란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웃기지 마시죠. 이 차는 병원 차가 아니라 사설 요양원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 당신이 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고요. 박준석 형사가 봉고차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효부라고요. 미란이가 끝까지 버럭였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준석 형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지를 미란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께 매일 먹인 차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그냥 쌍화차.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건강보조제를 넣은 것뿐이에요. 누가 수면제래요? 그래도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준석 형사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윗선에 전해주세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라고요. 돈은 약속대로 반반씩 나누는 거 맞죠? 제가 이번 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지난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잖아요. 녹음이 끝나자 미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내 목소리가. 미란이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미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봐 주시겠어요? 한 세월 살아오며 내 손으로 키운 아들, 내 돈으로 마련한 집, 그것을 지키기 위해 73세 나이에 홀로 증거를 모으고 버텨온 사람. 이 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을지 잠시 함께 느껴봐 주시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미란이가 윤복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미란이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 차가운 눈으로 미란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바로 그때 골목 안쪽에서 경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미란아. 경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다가 수갑을 찬 미란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들 뭔데 내 아내한테 수갑을 채우는 거야? 경호가 경찰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그런 경우를 막아섰어요.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부인께서는 시어머님께 수면제를 먹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체포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거짓말 마. 미란이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박준석 형사가 서류 뭉치를 경호에게 건넸습니다. 경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이름이 적힌 위조된 치매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면제 성분 분석 결과. 경호의 얼굴이 점점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때 박준석 형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까? 미란의 목소리가 다시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지난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잖아요. 경호가 녹음 소리를 듣는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재생이 끝나자 경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미란아, 이게 다 사실이냐고? 경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 이게 정말 네가 한 짓이냐고? 미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여보. 미란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경호의 다리에 힘이 탁 풀렸어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이럴 수는 없어.
경호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경찰들이 미란을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경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경호가 윤복자를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윤복자는 그런 아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아줘야 하나, 밀어내야 하나. 손이 아들 머리 위로 올라가다 말고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쥐고 내렸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미란이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제발 용서해줘,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경호의 어깨가 가여울 정도로 들썩였습니다. 윤복자는 한참 동안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저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미란이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강 영감님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경로당에 며칠째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 경로당 수사대의 1등 공신인 강 영감은 오늘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 순자 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겼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며칠째 통 얼굴을 못 봤네요.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가? 전화라도 한번 해봐. 순자 언니의 말에 핸드폰을 꺼내 강 영감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애타는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으시네요.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영감이 약속도 없이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설마요. 그래도 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윤복자와 순자 언니는 육가락을 내려놓고 서둘러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강 영감님 댁은 경로당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감님, 강 영감님, 안에 계세요? 순자 언니가 목청껏 소리쳤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문 손잡이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어요. 덜컥 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아니, 문이 왜 잠겨 있지도 않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강 영감님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영감님, 저희 왔어요. 불렀지만 역시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둘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테이블은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의자 하나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찻잔은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순자 언니가 입을 틀어막고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와서 다투기라도 한 흔적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영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순자 언니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봤지만 강 영감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복자야,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 정말 큰일 났어. 순자 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것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윤복자 씨 맞지? 어르신, 목소리 좀 낮추시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조용히 계시면 그 영감님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시끄럽게 하시면 글쎄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영감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소리쳤지만 전화는 야속하게 뚝 끊어졌습니다. 복자야, 무슨 전화야? 누구 전화인데 그래? 순자 언니가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언니, 강 영감님이 납치당한 것 같아요. 넋 나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서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박준석 형사를 찾아갔어요. 형사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강 영감님이 사라졌어요. 집에는 다툰 흔적이 가득하고 방금은 어떤 놈한테서 협박 전화까지 왔어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준석 형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협박 전화요? 전화로 뭐라고 하던가요?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영감님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박준석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젠장. 미란의 윗선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윗선이라고요? 순자 언니가 되물었습니다. 김미란을 신문하면서 전부 알아냈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어요. 전국에서 돈 있고 힘없는 어르신들만 골라서 노리는 사기 조직입니다. 지난 4년간 피해자가 최소 40분이 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 의사, 요양원 운영자들까지 한 통속이었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고 법적 서류를 조작해서 어르신들의 집과 예금과 보험금까지 전부 빼앗아 왔던 겁니다. 김미란과 혜진 두 사람은 그 조직의 실행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영감님은 두 사람이 접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었죠.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박준석 형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럼 강 영감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미 전국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로당으로 돌아오니 송 영감님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여 앉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하룻밤 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감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영감님이 안 잡혀갔을 텐데, 우리가 수사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순자 언니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윤복자. 저것들이 나쁜 거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자야, 우리 이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이러고만 있을 순 없어. 순자 언니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언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도 못 찾고 있는 마당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영감님이 언젠가 스치듯 했던 그 말 한마디가요. 잠깐만요. 생각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왜 그래, 복자야? 순자 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강 영감님이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며느리년이 무슨 이상한 수련원에 다닌다고요. 충청도 외곽 어디에 있는 사이비 종교시설 같다고 하셨어요.
말에 순자 언니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맞아. 나도 얼핏 들은 것 같아. 그 못된 년이 이상한데 돈 갖다 바친다고 했어. 그럼 혹시 강 영감님을 거기에. 송 영감님의 말에 셋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어요. 어서 박 형사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박준석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어요. 형사님,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강 영감님 댁 며느리가 충청도 외곽에 있는 이상한 사이비 수련원에 다녔다고 했어요. 혹시 그곳에 영감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사이비 수련원이라고요? 어머님,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언니와 송 영감님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언니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도 직접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언니,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모르면 발로 뛰어서라도 찾아야지. 이대로 손 놓고 앉아서 우리 강 영감 죽는 꼴을 보라는 거야? 그 길로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경로당 수사대가 다시 뭉친 겁니다. 무작정 버스를 타고 충청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낯선 시골 마을에 내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죠? 막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사람 입은 천리도 간다고 했어. 일단 물어봐야지. 순자 언니가 길가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물을게요. 혹시 이 근처에 수련원 같은 데가 있어요? 수련원? 저기 저 산 너머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그 집은 좀 이상해요. 사람 드나드는 꼴을 거의 못 봤는데 유독 밤에만 꼭 귀신 나올 것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요. 할머니가 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이 틀림없습니다. 어서 가봅시다. 송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순자 언니가 중간에 바위에 걸터 앉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괜찮아, 언니? 괜찮아. 잠깐만. 순자 언니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다리가 아팠지만 누구 하나 더 쉬자는 말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낡고 음산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순자 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앞 주차장에 검은색 차 몇 대가 서 있었어요. 저거 강 영감님 며느리 혜진이 차 아니에요? 강 영감님이 몰래 찍었던 사진 속 그 차와 똑같았습니다. 맞네, 맞아. 저 차가 틀림없어. 순자 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이 맞나 봐요. 어서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건물에서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박준석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저희가 찾았어요. 그놈들 소굴을 찾았다고요? 어머님, 어디십니까? 충청도 외곽 산속에 있는 낡은 건물이에요. 강 영감님 며느리 차도 여기 있어요. 주변 지역을 정신없이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산속 밤바람이 파고들었어요. 순자 언니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끔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영감님이 저 안에 계시겠지. 제발 무사하셔야 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왔어요. 박준석 형사와 경찰들이었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쪽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고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네. 형사님, 조심하세요. 경찰들이 소리 없이 건물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돌입. 박준석 형사의 나지막한 신호에 경찰들이 순식간에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건물 안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과 발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경찰들이 사람들을 줄지어 끌고 나왔습니다. 강 영감님 며느리 혜진이도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우리 영감님은요? 강 영감님은 어디 있어요? 박준석 형사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지하 창고에 감금되어 계셨습니다. 지금 구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강 영감님을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강 영감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고 있던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거칠게 자란 수염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영감님,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강 영감님이 윤복자를 보더니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고, 경우 엄마. 내가 자네 덕분에 살았어. 거기서 매일 생각했어. 이러다 여기서 죽는 건가? 아무도 안 찾아오면 어쩌나? 강 영감님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자니가 올 줄 알았어. 윤복자는 절대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니까. 차가운 손을 2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어요. 강 영감 괜찮아? 몸은 어때? 순자 언니도 달려와 강 영감님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자네들이 나를 찾아줘서. 강 영감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 영감님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르신,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네.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강 영감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있었어. 다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야. 알아요, 영감님. 이제 다 괜찮아요. 경찰이 전부 구출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강 영감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강 영감님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큰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박준석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지하에서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7분이나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세상에, 순자 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님들 덕분입니다. 저희 경로당 수사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준석 형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복자는 차가운 법원 대기실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그 악마 같은 범죄 조직의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증인 윤복자 씨, 들어오실 차례입니다. 법원 직원이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수연 선생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육중한 법정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판사 자리 아래 피고인석에는 미란과 혜진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미란이가 윤복자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에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 김미라는 저에게 매일같이 수면제가 든 차를 먹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의 떨림도 없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뼈를 깎아 마련한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와 짜고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언니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 영감님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뜨셨습니다. 미란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수면제가 든 그 시커먼 쌍화차 이야기, 한밤중에 숨통을 조여왔던 미란의 통화 내용, 강제로 끌고 가려 했던 요양원 봉고차 이야기까지 전부 말했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힘없고 외로운 수많은 노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기 직전이었어요. 피고인석에서 미란이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복자는 그 시선을 한 박자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정을 나왔어요. 드디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다는 생각에 후련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잠시 이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삼키는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윤복자 씨는 끝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자 순자 언니와 건강을 되찾은 강 영감님, 그리고 송 영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윤복자 정말 대단하다. 아주 똑 부러지게 잘했어. 순자 언니가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다 언니랑 영감님들 덕분이에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수연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노인 인권상담센터를 작게 열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저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을 다른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께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께는 정말 큰 용기와 힘이 될 거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윤복자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 84 먹은 할머니였는데 자식한테 통장을 빼앗기고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당했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할머니도 이길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손을 꽉 잡으며 서럽게 우셨어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을 보며 삶에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던 경호가 찾아왔습니다. 밀항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경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짙었고 한때 떡 벌어졌던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경호가 현관 앞에 망부석처럼 서서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라. 경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바라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나 회사도 관뒀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경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어요. 윤복자는 그런 경호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대학 졸업하던 날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이제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할게.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막상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아이는 곁에 없었습니다. 경호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73해가 걸렸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몫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 나도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니까. 경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야지. 힘내서 직장도 다시 알아보고 해. 경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 경호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경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오롯이 저 윤복자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 결심을 한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윤복자는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장 좋아하는 보리차를 넉넉히 끓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마시게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냄새만 난다.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언젠가 안방에서 풍겨오던 순두부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지금 부엌에는 보리차 냄새만 가득했어요. 따뜻하고 구수하고 오롯이 윤복자만의 냄새.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온전히 내 공간인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참으로 홀가분하게. 오후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윤복자 이제 오네. 순자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한판하고 있죠? 당연하지. 인생 뭐 있냐?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았어요. 이번 판은 내가 다 쓸어 담는다. 강 영감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강 영감님은 예전보다 더 힘차게 육가락을 굴리셨어요. 아이고, 영감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패다 들키겠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윷놀이는 이래야 맛이지. 강 영감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윤복자,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패를 내. 내 차례야.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손에 들린 육가락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판은 내가 다 쓸어 담는다. 웃음소리가 경로당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밝은 웃음소리였어요. 한창 윷놀이를 하다가 송 영감님이 직접 끓인 보리차를 타왔습니다. 우리 경로당 수사대원들 보리차 한 잔씩들 하시오. 따뜻하고 구수한 보리차 향이 퍼졌습니다. 윤복자는 찻잔을 들고 앞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언니, 강 영감님, 송 영감님. 이제 셋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경로당 수사대 정말 대단하지 않았죠? 강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놈들을 잡았겠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하자고. 순자 언니가 손을 툭 쳤습니다. 그럼요, 언니. 당연하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방 안가득 구수하고 따뜻한 향이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경로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음 맞는 좋은 친구들,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윷놀이 한 판. 이게 바로 고된 인생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두 눈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윤복자, 너는 아직 살아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73세 윤복자일 뿐이었어요. 남은 인생을 원하는 방식대로 멋지게 살아갈 윤복자 말입니다. 윤복자,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패를 내라니까. 정신 안 차려? 순자 언니의 목소리에 다시 윷놀이판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이 있어요. 경로당 바닥에 힘없이 흩어진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몇 장.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그 지폐들이요.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 목숨을 걸고 던진 경고였으니까요. 73세 나이에 혼자 증거를 모으고 차가운 경찰서 문을 열고 법정에 서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증언까지 해낸 사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영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두 발을 땅에 박고 버틴 것. 그게 진짜 용기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거창한 싸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윤복자 씨처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버텨낸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